제1장 서자로 태어난 왕자 1575-1592 1975년 조선 제14대 왕 선조의 후궁 공빈 김씨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혼훈, 훗날 광해군으로 불리게 될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의 출생은 처음부터 불안한 것이었습니다. 정비의인 왕후에게는 자식이 없었고 광해군은 후궁의 소생인 서자였습니다. 조선의 법도에서 서자는 왕위 계승의 정통 후보가 아니었습니다. 선조는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하는 것을 오랫동안 미뤘습니다. 아직 어리다는 이유였지만 실제로는 적자가 태어나기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광해군은 세자도 아닌 채로 10대를 보냈습니다. 선조는 재위기간 내내 세자 책봉을 미뤘으며 광해군은 임진왜란이 발발한 1592년까지도 공식 세자가 아니었습니다. 제2장 전쟁이 만든 세자 1592년, 1598년 1592년 4월 왜군 16만 명이 부산포에 상륙했습니다. 임진왜란의 시작이었습니다. 왜군의 진격은 전광석화처럼 빨랐고 상륙 20일 만에 한양이 함락되었습니다. 선조는 신하들을 이끌고 북쪽으로 피란을 떠났습니다. 바로 이 위기의 순간 선조는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했습니다. 17세의 광해군은 하루아침에 왕세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광이 아니라 생존의 명령이었습니다. 선조는 광해군에게 분조, 분하를 명했습니다. 나라를 둘로 나누어 선조는 명나라 국경 근처까지 피란을 가고 광해군은 전쟁 중인 조선 땅 안에서 별도의 조정을 이끄는 것이었습니다. 광해군은 17세의 나이에 전쟁터를 누볐습니다. 강원도, 황해도, 함경도, 평안도를 직접 돌아다니며 의병을 독려하고 무너진 관청을 재정비했습니다. 선조가 압록강 넘어 명나라로 망명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광해군은 조선 땅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그를 지켜봤습니다. 도망간 왕과 남아있는 세자, 민심이 어디로 향하는지는 자명했습니다. 7년간의 전쟁이 끝났을 때 조선 전역은 폐허였지만 광해군이 쌓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백성들의 신뢰였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 때문에 선조가 광해군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명나라는 서자 출신 세자를 공식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선조는 광해군에 대한 명나라의 세자 승인을 5차례 요청했지만 5번 모두 거부당했습니다. 제3장 아버지의 견제 10년의 기다림 1598, 1608 전쟁이 끝난 뒤에 선조에게 오랫동안 기다리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계비 임목왕후 김씨가 1606년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영창대군의 탄생이었습니다. 선조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정비소생의 적자가 태어난 순간 광해군의 세자 자리는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창대군은 갓난아이에 불과했지만 명분상으로는 광해군보다 강한 정통성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조정은 두 파로 나뉘었습니다. 광해군을 지지하는 대북파, 영창대군으로의 세자 교체를 노리는 소북파. 선조 주변에서는 조용히 세자 교체 논의가 오갔습니다. 임진왜란의 전쟁터를 누빈 세자가 아버지의 의심을 받으며 10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기다림은 광해군을 지치게 했고 동시에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1608년 2월 선조가 승하였습니다. 공식적인 왕위 계승 명령을 남기지 못한 채였습니다. 광해군이 즉위했습니다. 그의 나이 34살이었습니다. 제4장 왕이 된 광해군 전후 복구와 동의보감 1608-1612 광해군이 맞닥뜨린 조선은 처참한 상태였습니다. 임진왜란 7년이 남긴 상처는 깊었습니다. 인구는 줄었고 농지는 황폐해졌으며 조세 기록과 호적 대부분이 불에 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광해군은 즉위 초부터 전후 복구에 집중했습니다. 양전 사업을 실시해 불에 탄 토지대장을 새로 만들었고 호패법을 강화해 무너진 인구 파악 체계를 재건하려 했습니다. 전쟁으로 허물어진 국가 행정을 다시 세우는 지난한 작업이었습니다. 이 시기 광해군 치세의 가장 중요한 문화적 성과가 완성됩니다.
동의보감입니다. 선조의 명으로 허준이 편찬을 시작했고 1613년 광해군 제위 중 마침내 완성되어 간행되었습니다. 총 25권. 조선의 의학 지식을 집대성한 이 책은 전란 속에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죽어간 백성들을 위한 실용서였습니다. 동의보감은 2009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조선시대 의학문헌이 세계가 인정한 인류의 기록유산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광해군의 치세에는 빚만 있지 않았습니다. 전후 복구를 명분으로 추증된 대규모 궁궐 공사는 백성에게 무거운 부담을 안겼습니다. 불에 탄 창덕궁 중건은 필요한 일이었지만 인경궁과 자수궁 등 새로운 궁궐까지 짓기 시작한 것은 과도했습니다. 재정은 바닥났고 부역에 동원된 백성들의 원성이 높아졌습니다. 제5장 계추곡사와 영창대군 1613, 1614 즉위 5년이 지나도록 광해군의 왕권은 완전히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왕위를 흔드는 것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에 있었습니다. 영창대군, 그리고 그를 지지하는 임목대비와 그 친정 세력이었습니다. 1613년 사건이 터졌습니다. 서인 출신 불만 세력의 영모가 고변되었고 수사는 임목대비의 아버지 김제남으로 이어졌습니다. 영창대군을 왕으로 세우려 했다는 혐의였습니다. 대북파는 이 사건을 적극적으로 확대했습니다. 김제남은 사사되었습니다. 그의 아들들도 처형되거나 유배되었습니다. 이것이 계축옥사입니다. 그리고 이해 영창대군이 강화도로 유배됩니다. 당시 영창대군의 나이는 8살이었습니다. 이듬해인 1614년 영창대군은 강화도에서 죽었습니다. 당시 9살이었습니다. 영창대군의 사망 방식은 강화부사 정항이 방에 불을 지펴 열기로 질식시키는 증살이었습니다. 광해군이 직접 명령했는지는 사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흔히 알려진 뒤주에 갇혀 죽었다는 것은 사도세자 1762년의 이야기로 별개의 사건입니다. 제6장 임목대비를 패하다 1618 1618년 광해군과 대북파는 임목대비를 공식적으로 폐위했습니다. 대비의 지위를 박탈하고 서인으로 강등한 것입니다. 임목대비는 경운궁, 오늘날의 덕수궁 일부 구역에 유폐되었습니다. 이 장소가 서궁으로 불리게 됩니다. 임목대비의 유폐 장소는 경운궁 현 덕수궁입니다. 경덕궁 현 경희궁과는 다른 곳입니다. 조선 역사상 살아있는 대비가 폐위된 것은 이 사건이 유일합니다. 이 결정은 광해군 정권에 치명적인 도덕적 부담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뻘 되는 대비를 폐위한 것은 유교국가 조선에서 용납하기 어려운 행위였습니다. 반대파는 이것을 폐륜이라 불렀고 훗날 인조반정의 가장 강력한 명분이 됩니다. 제7장 중립외교, 가장 냉정한 선택 1619 광해군이 왕위에 있는 동안 조선의 북쪽에서 세계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여진족 출신 누르하치가 후금을 건국하고 명나라를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명나라는 조선에 원군을 요청했습니다.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도운 나라의 부탁이었습니다. 거절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광해군은 출병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도원수 강홍립에게 은밀한 지시를 함께 내렸습니다. 형세를 보아 향배를 결정하라. 1619년 사르후 전투. 명나라와 후금의 결전에서 강홍립이 이끄는 조산군 13,000명은 전투 중 후금에 투항했습니다. 강홍립은 누르하치에게 이렇게 전했습니다. 우리는 명나라의 강압에 의해 왔을 뿐 후금과 싸울 이유가 없다. 이것은 외교였습니다. 명나라에는 파병의 의무를 다하는 모양을 갖추고 동시에 후금에는 적대국이 아님을 전달하는 계산된 행동이었습니다. 광해군의 논리는 냉철했습니다. 임진왜란으로 녹아내린 조선이 또 다른 전쟁을 감당할 여력은 없었습니다. 명나라는 이미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강자의 눈밖에 나면 조선이 다음 전쟁터가 될 것이었습니다. 광해군은 명분보다 생존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그가 왕위에 있는 동안 조선을 전쟁에서 지켜냈습니다. 강홍립은
투항 후 후금에 머물렀으며 인조 반정 이후인 1627년 정묘호란 때 귀국했습니다. 그의 투항이 광해군의 사전 지시에 따른 것은 후대 기록에서 확인됩니다. 제8장 반정의 밤 1623년 3월 12일 1623년 3월 12일 밤 서울 도성 밖에 수백 명의 병사가 집결했습니다. 이들을 이끄는 것은 김류, 이귀, 최명길 등 서인 계열의 신하들이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선조의 손자 능양군이 있었습니다. 반정군은 밤을 틈타 창덕궁으로 진격했습니다. 수비는 허술했습니다. 3월 13일 새벽, 궁은 장악되었습니다. 광해군은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고 후원을 통해 탈출했지만 이튿날 한 신하의 집에서 발각되어 체포되었습니다. 능양군이 인조로 즉위했습니다. 15년간의 광해군 치세가 끝났습니다. 반정 세력이 내세운 명분은 세 가지였습니다. 인목대비를 폐위한 폐륜, 명나라를 배신한 외교, 그리고 무분별한 토목공사. 이 명분들은 광해군을 역사의 폭군으로 새기는데 사용되었습니다. 광해군 일기는 반정 이후 인조 정권에 의해 편찬되었습니다. 조선 역대 왕의 기록은 모두 실록으로 불리는데 광해군의 기록만 일기라 이름 붙인 것은 반정 세력이 그를 정식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도였습니다. 제9장 유배지에서 역사를 지켜보다 1623, 1641 폐위된 광해군은 사형을 면했습니다. 왕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강화도로 유배되었고 1624년 이괄의 난 때 잠시 태안으로 피신했다가 다시 강화도로 돌아왔습니다. 1636년 병자호란이 발발하자 강화도 인근 교동도로 옮겨졌고 이듬해 1637년에야 제주도로 최종 이배되었습니다. 한반도 남쪽 끝 섬에서 여생을 보내게 됩니다. 1636년 겨울 청나라가 조선을 침략했습니다. 병자호란이었습니다. 인조는 남한 산성으로 피신했고 청나라 군대는 조선 전역을 유린했습니다. 45일간의 항전 끝에 인조는 성문을 열었습니다. 1637년 1월 삼전도 인조는 청나라 황제 앞에 무릎을 꿇고 3번 절하며 항복했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굴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제주도 유배지에 있는 광해군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의 나이 63세였습니다. 광해군이 14년 동안 막으려 했던 바로 그 상황이었습니다. 후금, 즉 청나라를 자극하지 않으려 했던 그의 외교, 친명배금을 선택한 인조 정권이 결국 청나라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역사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삼전도의 굴욕, 1637년 1월 당시 광해군은 생존해 있었습니다. 그는 그로부터 4년 후인 1641년 제주도에서 사망했습니다. 향년 67세. 제10장 1641년 제주도에서의 죽음. 1641년 광해군이 제주도에서 사망했습니다. 향년 67세. 조선의 역대 왕들은 사후의 묘호와 시호를 받습니다. 태조, 세종, 성종처럼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광해군에게는 그런 이름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그를 그냥 광해군, 왕이 아닌 군으로 불렀습니다. 서자로 태어나 전쟁터에서 세자가 되었고 왕이 되어 전후 복구를 이끌었습니다. 냉정한 외교로 조선을 전쟁에서 지켜냈지만 반정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하는 역사를 유배지에서 눈으로 지켜보다 죽었습니다. 그가 막으려 한 전쟁은 그가 죽기 4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 전쟁을 막지 못한 것은 그가 아니라 그를 대신한 왕이었습니다. 역사의 기록은 언제나 승자의 언어로 쓰입니다. 광해군의 이야기는 그 언어 너머에 있습니다.